처음엔 그냥 스친 감정이었다. 그저 헬스장에서 두어 번 웃으며 말 나눈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무릎 꿇고 울면서 말했다. 호텔비도 내가 냈고 스마트워치도 사줬어. 차 안에서도 있었어.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더군다나 그 믿음이 오랜 세월 쌓아온 부부 사이의 신뢰였다면 그 파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 고백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참기 힘들 만큼 무너진 신뢰. 그 속에서 한 남편이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진실이 점점 더 상상 이상의 충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무엇이 아내를 그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무엇이 친구를 그렇게까지 숨기게 했는지, 그리고 남겨진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 나갔는지. 그저 헬스장에 자주 가기 시작했을 뿐이었던 그녀. 하지만 그 작은 이상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요즘 들어 세영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지은까지 나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불안은 더 깊어졌다. 우린 결혼한 지 5년, 연애 포함 7년을 함께 해왔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굳건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헬스장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가기 시작했다. 4개월 전쯤 몸을 좀 더 가꾸고 싶다며 개인 트레이너를 붙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응원해줬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격일로 헬스장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고 운동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잘했어, 샤워도 하고 왔어 정도로 얼버무린다. 대화를 피하는 듯한 태도에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맴돌았다. 게다가 지은의 반응도 예전과 달라졌다. 늘 밝고 수다스럽던 그녀가 최근엔 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부엌에서 조용히 속삭이던 세영과 지은은 내가 들어서는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며 급히 입을 다물었다. 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 오빠 왔네.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떨고 있었어 라고 했고 지은은 어색한 인사만 남긴 채 금방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어떤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나중에 왜 지은이 그렇게 도망치듯 갔냐고 묻자 세영은 웃으며 내가 너무 조용히 들어와서 놀랐대. 지은이 친구 얘기하다가 민감한 주제라 들키기 싫었다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 이야기가 지은의 지인 갑작스러운 임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럴싸한 핑계였지만 내 직감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세영은 점점 나와의 거리를 두는 듯했고 예전엔 하지 않던 작은 거짓말들도 늘어갔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장 보러 나갔다며 1시간 넘게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마트는 일요일엔 일찍 문 닫잖아 라고 하자 그녀는 당황하며 아, 다른 데 갔어 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식의 미세한 거짓이 계속 쌓여갔다. 나는 아직 직접적으로 그녀를 의심하고 따지진 않았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괜히 괴팍하고 의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스레 요즘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피곤할 뿐이라며 괜한 걱정이라고 했고 오히려 나의 질문에 불쾌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 순간 내 질문이 잘못된 건가 싶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나는 혹시 그녀가 나에게 섭섭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그녀뿐 아니라 지은의 태도였다. 두 사람이 함께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다. 혹시 둘이 내 생일이나 기념일을 준비 중인 걸까 하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보려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기대나 설렘이 아니라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기운에 가까웠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날 아무 예고 없이 지은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그렇게 되풀이하며 울먹였다.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쥔 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쏟아졌다. 세영은 4개월 전부터 개인 트레이너 준호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내게 말하지 않고 그동안 모든 걸 덮어줬다고 했다. 지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는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열어 카카오톡 캡처본과 호텔 예약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보여줬다. 심지어 몇 번은 세영의 폰으로 지은이 나에게 대신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했다. 세영이 준호와 외출했을 때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위장한 것이었다. 며칠 전 내가 부엌에서 둘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지은이 세영에게 이 관계를 끝내라고 말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 세영은 강하게 거부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찰나였던 것이다. 지은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웠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세영은 내 일에 끼지 말라며 계속 그녀를 방패막이로만 이용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지은의 남편이 그 모든 걸 알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지은이 부엌 식탁 위에 핸드폰을 잠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세영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라 보기엔 어딘가 은밀하고 불편한 표현들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의 남편은 그녀를 바로 추궁했고 쌓아온 비밀의 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지은은 그 후 마음의 준비를 하며 증거를 정리했다고 한다. 남편이 말할 거면 확실한 증거도 함께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와 세영 사이에 오갔던 문자 캡처, 헬스장에서 만난 날짜들, 그리고 그 주말 세영이 지은과 여행 갔다고 했던 날에 호텔 예약 내역까지 보여줬다. 그 예약 확인서에는 세영과 준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의심하는 것과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다. 나는 분노와 충격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지은 앞에서는 어떻게든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이려 했다. 소리 지를 이유도 그녀를 비난할 에너지도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 사과했고 나는 거의 무표정한 채 거실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너도 이제 내 결혼 생각해야지.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미안해를 반복하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듯 누워버렸다. 잠깐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난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다. 세영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은이 다녀간 지 1시간쯤 지난 그 저녁 늦게 세영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퇴근했을 것이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게 뽀뽀를 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유지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따지고 들면 감정만 폭발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옆에서 편하게 잠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감정이 터지면 모든 걸 망칠 것 같아 애써 참고 있었다. 따지고 들었다가는 말이 아닌 감정만 터질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마침내 그녀를 마주했다. 온종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대사를 연습했지만 막상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세영아, 이제 그만하자. 나 다 알아. 세영은 순간 정지된 듯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하며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은이 다 말했어. 너랑 준호 다 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영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했다. 창백해지더니 눈물이 맺혔고 고지어 분노로 뒤바뀌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지은이? 말도 안 돼. 걔가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걔는 우리 부부 사이를 질투해서 일부러 이간질하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는 너도 참 바보 같아.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며 지은을 욕했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캡처, 호텔 예약 내역.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건 다 조작된 거야. 걔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야.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갔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그만해.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날 속이지 마. 세영은 호텔 예약에 대해 지은 부부의 여행을 도와주느라 자기 이름으로 대신 예약해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준호 이름은 왜 같이 있었냐고 묻자. 그거 아마 지은 친구 중 한 명이랑 겹쳤나 봐 같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 순간 나는 이보다 더 어이없는 거짓말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거짓말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 참고 또 참으며 말했다.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이쯤에서 진실 좀 말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끝까지 발뺌했다. 심지어 어머니 묘지를 걸고서까지 자기는 절대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맹세했다. 준호는 그냥 친구야. 트레이너일 뿐이야. 운동이랑 식단 때문에 더 자주 만난 거야. 그 이상은 없어. 그녀는 결국 나를 의심하는 사람, 배신자로 몰기 시작했다.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너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그 순간 느꼈다. 이건 정신적인 조작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나를 비난함으로써 상황의 주도권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우린 계속해서 말다툼을 반복했고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부딪혔다. 순간 주먹이 나도 모르게 벽틀을 쳤다. 소리보다는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먼저 터진 느낌이었다. 세영은 그 소리에 놀라 움찔했고 그제야 말을 멈췄다. 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우리야.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말할 게 없어. 감출 것도 없어. 그리고는 곧 태도를 바꿔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아니야. 제발 날 믿어줘. 마치 분노, 죄책감, 애원까지 모든 감정 카드를 번갈아 가며 꺼내는 사람 같았다.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절박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좋아. 내가 말 안 하면 준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직접 가서 확인할게. 그 말을 듣자마자 세영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화를 내던 그녀는 한순간에 공포로 변했다. 왜 그래? 그 사람한텐 말하지 마.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상관 있어. 진짜 내 말이 사실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잖아. 그녀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면 다 망가질 거야. 우릴 창피하게 만들 거라고. 지금도 이미 망가졌어. 나는 널 믿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어떻게든.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자리를 피했다. 세영은 거실에서 또다시 눈물을 쏟더니 결국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쫓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웠지만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심장은 내내 두근거렸고 머리는 터질 듯이 복잡했다. 그녀가 옆방에서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지금의 나는 그 감정까지 받아줄 여유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다. 세영도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하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 거실에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그저 나를 피하려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준호 만나볼 생각이야.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저은 채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그 순간 나는 이미 99% 이상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1%의 여지를 지우기 위해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오후에 헬스장으로 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을 나간 지 2시간쯤 지난 시점에 세영이 다시 집에 들어왔다. 평소엔 절대 그 시간에 들어올 리 없는 그녀였다. 아마 회사에 병가를 냈거나 도저히 아무 일도 못할 상태였을 것이다. 거실에 앉아있던 나를 본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어깨가 움츠러들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일부만 털어놓는 식이었다. 사실 실수였어. 준호랑 몇 번 좀 진지한 건 아니었어. 딱 2번. 그냥 키스 몇 번 있었던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정도는 이미 지났잖아. 다시 말해봐. 그제야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숙이고 진짜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와의 관계는 4개월 전부터 시작됐고 처음엔 단순한 운동 상담이었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들은 준호의 집이나 호텔, 심지어 차 안에서 몰래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단순했어. 그런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 당신이 나를 신경 안 써주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공허했어. 듣는 내내 이가 갈렸다. 그녀는 한편으론 나를 탓하면서도 또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도 했다. 이중적인 감정, 변명과 고백이 뒤섞인 말들이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진짜 분노가 폭발한 건 그 다음이었다. 혹시 내가 쓴 그 카드, 스마트워치 그거 준호한테 사준 거야?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어.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호텔비, 식사, 선물 다 내 돈이었다. 우리 둘이 모은 공동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으로. 급기야 준호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몇 번 돈을 빌려갔다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외도도 모자라 돈까지 퍼줬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영은 무너진 얼굴로 내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며 말했다. 제발, 정말 미안해.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상담도 받을게. 준호랑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내 평생 어떻게든 보답하면서 살게. 그녀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더는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그녀도 느낀 듯했다. 솔직히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넘어서 있었다. 그저 지쳤고 모든 게 끝났다는 감정만 남아 있었다. 그녀도 그걸 느낀 것 같았다. 내 표정 없는 얼굴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든 듯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준호를 사랑했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말했다. 절대 아니야.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잠깐의 착각이었고 흥분이었고 바보 같았어. 그리고 이어서 2개의 삶을 살았던 죄책감, 나를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단 변명,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온갖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말들조차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죄책감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이미 나를 속이고 숨겼던 그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입을 열었다. 나 지금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은 너 없는 공간이 필요해. 일단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울며 물었다. 그럼 이게 끝이야? 정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가줘.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가방을 싸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그 모습은 어딘가 현실감 없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 배신감, 분노, 고통,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왔다.
꽤 오랫동안 울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숨을 고른 뒤 나는 현실적인 정리에 들어갔다. 형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는 1시간 만에 내 집에 도착했다. 곧이어 부모님도 알게 되었지만 나는 문자로만 괜찮다고 전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형이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나가 바람을 쐬게 해줬고 그날 밤은 감정적 탈진 덕분에 처음으로 잠을 조금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자물쇠 교체, 두 번째는 변호사 상담 예약. 이미 이혼을 거의 결정했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다행히도 자녀는 없었고 집도 임대라 비교적 정리가 수월할 전망이었다. 공동 계좌에 있던 금액의 절반은 내 명의로 옮겼다. 이건 변호사가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그녀가 그 돈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쓰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수시간 간격으로 보냈다. 긴 글, 사랑 고백, 자책, 회한. 하지만 나는 거의 응답하지 않았다. 단 한 번 살아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는 메시지 외엔. 일주일 뒤 나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받은 날 울면서 내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이젠 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 그대로 무너진 모습이었다. 나, 준호랑은 끝났어. 그 이후로 한 번 만나서 정리했어.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나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결혼 상담, 혼인계약서, 통장 접근권, 심지어 너도 다른 사람이랑 자보고 화 풀어도 돼. 라는 모욕적인 제안까지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어 막았다. 그딴 방식으로 회복하는 거 내 방식 아냐? 이건 벌이 아니고 회복도 아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믿을 수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잘 살아. 도움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나는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후 그녀는 가끔 옛 추억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들을 보내왔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짧은 답만 보낼 뿐이다. 그녀는 지금 부모님 댁에 머무르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하루씩 천천히 진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위로를 많이 받았다. 가족들은 정말 든든한 존재였다. 특히 엄마는 당장이라도 세영을 찾아가 따귀를 때리겠다고 했지만 나는 차분히 말렸다. 친구들도 나를 외롭게 두지 않으려고 애썼다. 같이 술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루 이틀씩 우리 집에서 묵으며 혼자 있지 않게 배려해줬다. 그런 시간이 참 큰 힘이 됐다. 나는 혼자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분노와 상처를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건강하게 정리하고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외로 나와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눈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안나의 남편이었다. 처음 진실을 폭로하게 만든 장본인. 그와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묘한 동지감을 느끼게 됐다. 함께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분노와 허탈함을 털어놓았다. 그는 세영에게 분노하는 동시에 자기의 아내인 안나에게도 실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현재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라고 했다. 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도 그 진심을 지켜보며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다르니까 너의 선택 어떤 것이든 존중할게. 그는 내게 안나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은 나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안나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그녀가 어쨌든 나중엔 진실을 말해줬다는 사실이 나에겐 중요했다. 나는 친구를 통해 그녀에게 전했다. 미안함은 충분히 느껴졌고 지금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 그 트레이너 준호, 그 인간은 어떻게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 번도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 그를 찾아가 한 방 먹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나는 그런 짓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어리석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다. 세영이 더 이상 그를 만날 이유도 없을 테고, 뭐 둘이 이어진다고 해도 그건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지금 나는 이혼 진행 중이고 세영은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다. 아직도 가슴이 쓰리다. 어떤 날은 분노가, 어떤 날은 슬픔이 밀려온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나다워지는 느낌이 든다. 분명한 건 하나다. 이 결혼을 끝내는 건 옳은 선택이었다. 이 정도의 배신과 기만은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과 취미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보며 지낸다. 회복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처음 이 글을 쓰던 날엔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서 받은 위로와 조언, 심지어 처음 보는 이들의 격려까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추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